네, 3월 27일 뉴스라인 최재덕 시간입니다. 2020 무령리 정치살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치살롱은 마을신문 금천인과 라디오 금천 그리고 지역사가 함께 하고 있는 참여형 정치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모시는 분은요, 미래통합당 강성만 후보입니다. 어제부터 우리 3월 26일, 27일 이틀에 걸쳐서 후보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후보를 받고 있고 오늘까지 받고 있는데 어제 총 4분의 후보가 등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최기상 후보님,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강성만 후보님, 그리고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박창래 후보님이 좀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무소속의 차성수 후보님 해서 4분이 등록했고요. 오늘 오후 6시까지 등록이 마감됩니다. 그럼 좀 최종 몇 분이 등록할지 좀 기초가 주목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호도 6시가 후보가 등록 마감되면 그 이후에 기호 추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소속이 있기 때문에 그 국가혁명배당금당이 몇 번의 기호를 받는지도 좀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4월 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지난 계속 후보님들을 모셔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경선 있을 때였고요. 제가 이제 공천을 받고 선거가 시작하기 전에 한번 모시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강성만 미래통합당 후보님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당연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요즘 일과가 좀 어떻게 되나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제 후보 네. 등록을 마쳤고요. 네네. 요즘 일과는 아침에 전철역으로 나가서 출근길 인사를 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사무실로 와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데 사실 이제 4월 2일 본격적인 선거 유세전을 앞두고 할 일이 많습니다.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선거 공보물도 만들어야 되고요. 또 뭐 벽보도 만들어야 되고요. 또 그런 유세차도 또 체크를 해야 되고, 네네. 또 선거 운동원들도 점검해야 되고, 뭐 로고송 같은 것도 있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또 때마침 또 저희 선거사무소의 그 회계 책임자로 있는 여직원이 네. 그제 아침에 갑자기 모친상을 당하는 바람에 그 업무를 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직접 네네. 챙기다 보니까 아이고야. 더 바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또 손님들이 많이 오시기 네네. 때문에 네. 그분들을 또 이렇게 응대하는 것도 일이고요. 좀 이렇게 돌아다니면 좀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어디 사무소 분위기요? 아니요. 그 지역에 돌아다니면 요즘 너무 지역에-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 그건 두말할 것도 없죠. 네네. 특히 이렇게 장사하시거나 소상공 사업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힘들다. 네네. IMF 때보다 훨씬 더 힘들다. 음, 이런 말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가 네네. 저도 안타깝고, 좀 정부가 오늘 뉴스 보니까 뭐 한국은행에서 돈을 무제한 네네. 풀어서라도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겠다고 하는데 저는 잘하는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상공인이나 기업들이 이렇게 도산하는 것을 어떻게든 돈을 풀어서라도 막고, 그래야만이 또 일자리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어제 9시에 후보 등록하셨잖아요. 예, 예. 네. 어떤 마음으로? 이 한 나라의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한다는 게 이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후보 등록하기 전에 하러 가기 전에 사무실에서 잠시 눈을 감고 네네.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일에 도전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내 마음부터 깨끗하게 하고 네. 또 사심 없이 하고 이렇게 엄중한 마음으로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 이런 기도를 가볍게 올리고요. 그리고 저를 도와주시는 몇 분들하고 같이 가서 등록을 마쳤습니다. 네. 필승의 각오. 뭐가 있을까요? 예,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제가 나이가 이제 우리 나이로는 60입니다. 올해. 네네. 만 59세인데요. 정치를 할 나이도 시간도 얼마 없지만 또 선거에 출마할 기회도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일 수가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네. 내가 쏟을 수 있는 어떤 체력이든 뭐 모든 경제력이든 이런
또 인맥이든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야 되겠다. 그래야 네. 후회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선거에 임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질문을 좀 추려봤는데요. 일단은 그 지역 공약하기 전에 요즘 네. 이슈가 되고 있는 몇 예. 가지 사안에 대해서 후보님들의 정견을 좀 듣고 예. 싶어서 예. 몇 가지 했습니다. 일단은 위성정당의 문제입니다. 일단은 그 미래한국당 그리고 더불어시민당이죠. 그래서 네. 하고 있는데 애초에 그 작년에 정말 그 난리를 해서 만든 그 법의 취지에 반하는 저 꼼수고 그 꼼수에 다시 또 반하는 또 꼼수에 또 꼼수에 반응하는 하면서 국민들이 주변에 물어보면 정말 좀 오히려 정치에 더 싫어지는 정치 혐오가 더 커지는 과정입니다. 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고 만약에 국회 되면 이걸 어떻게 좀 정비를 해야 될까라는 질문입니다. 예, 이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애초부터 잘못된 네. 것이고요. 해서는 안 될 것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당으로서는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죠. 정치학 원론에도 대통령 중심제를 하는 국가는 양당제를 합니다. 네. 의원 내각제를 하는 국가가 다당제를 하는데 지금의 이 권력이 대통령 중심제를 하면서 국회를 다당제로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를 밀어붙였고 그래서 이제 혼란이 생겼고요. 거기에 동조했던 정의당조차도 지금 심하게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것 같다고 이런 상황을 지금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쉽게 풀이하면은 저희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가지고 뭐 정의당이라든가 군소정당의 의석을 늘려주고 그렇게 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어떻게 보면 이념적으로 같은 맥락을 갖고 가는 정당이기 때문에 두 당이 힘을 합쳐서 국회에 다수를 점하고 때로는 그것이 국회의 3분의 1을 점한다면 개헌도 가능하고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 제도를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생겼고요. 꼼수라고 하는데 저희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앉아서 눈 뜨고 비례대표 의석을 그대로 뺏기고 상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위성정당, 자매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비난하던 더불어민주당이 가만히 보니까 미래통합당은 손해를 안 보고 네. 자기들만 손해 볼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했던 그 네. 논리를 자기 부정하면서 어떻게 그러면서 또 자기들도 또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대응하겠다고 나오니까 정작 실익을 볼 것 같았던 정의당은 별 실익이 없어져 버리고 지지율도 오히려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애초부터 잘못된 거고 또 연동형 비례대표를 그렇게 좋은 제도면은 바꿔서 해마다 해야 되는데 이번 올해 한 해만 하기로 정했잖아요. 그쵸. 4년 후에는 이거 안 합니다. 또 다른 예대 아닌가요? 그렇지 안 해요. 많은 적이 아닌가? 21대 국회의원 선거만 하기로 지금 돼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그때 자기들이 유익 실익이 있다고 봐서 제도를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꼼수지. 그러면 좀 이런 질문 좀 있을 예, 수가 예,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애초에 취지가 다양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아까 양당 구조로 말씀하셨지만 양당 구조의 폐해가 그거잖아요. 이제 너무 양당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부분과 이게 사표 그러니까 그 실제 득표율보다 그 더 많은 그 의석을 다 가져가 양당으로 다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건 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건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데요. 대통령 중심제나 의원 내각제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단점이 없는 제도는 없어요. 그리고 이 다양한 목소리를 정말 이렇게 하자. 이 분단 국가에서 과거에 그래서 우리가 네네. 대통령 중심제를 한 거 아닙니까? 국론이 통일되고 이런 것이 우리한테는 우선 당장은 더 필요하다고 봐서. 네네. 근데 다양한 목소리를 우선시한다면은 그럼 개헌을 해서 의원 내각제를 해야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저는 원칙이라고 보고 또 사표 방지라고 하는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 지역구 의원은 지역구 의원대로 투표를 하고 네. 비례대표는 지지정당에 투표하니까 이걸 어떻게 꼭 사표로 볼 수 있냐 이거예요. 지지정당에 투표하는 것이 비례대표 의원 의석수를 결정한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사표라고 하는 것 자체도 저는 그쪽의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위성정당에 대한 그 입장 좀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좀 이제 코로나19 아까 좀 오늘도 한국은행이 좀 발표하긴 했지만 이게 지금 거의 공황의 초입이다. 지금 세계 경제가 뭐 그렇게 좀 얘기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IMF 보다 때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지금 상황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교롭게 21대 국회의원님들이 되면 가장 먼저 이거를 지금
손을 봐야 되는 거, 이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건데 네. 지금 어떻게 지금 고민하고 계신지. 이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감염병이라는 게 네. 뭐 쉬운 용어로 하면 전염병 이게 음.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이번에 체감을 하셨을 겁니다. 저도 느꼈고요. 네네. 옛날에 우리 사극을 보면 과거에는 이런 병이 발생하면 그냥 온 마을을 불태워서 그쵸. 없애버리는 네. 것도 봤지 않습니까? 아 이게 이렇게 무서운 병이구나 이런 생각을 뭐 100년에 한 번씩 이런 병이 온다는 말도 있고요. 그래서 깊은 그런 어떤 고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중국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발생 초기에 시련을 겪고 그게 이어지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이 확산되면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도 약 만여 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 어제까지 135명인가가 네네. 사망을 하셨습니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135명이. 이것에 대해서 정말 초기에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를 못한 게 좀 아쉽고요. 중국 정부도 지금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 지금 입국 금지를 내린 걸로 오늘 속보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단호하게 감염병은 대처를 했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나라 그 의사들이라든가 의료진들의 수준이 높아서 네네. 그나마 초기보다는 확진자나 사망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네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수고하시는 그런 모든 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감염병 전문 연구소나 감염병에 대한 어떤 전문 병원도 설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 자영업자, 상공인, 기업인들에게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네네. 저는 뭐 경기도 같이 뭐 1인당 10만 원씩 나눠주는 거 이건 뭐 무슨 피자 사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나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정책이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 새 국회가 열리면은 들어가서 그 문제부터 우선 처리하도록 네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좀 아까 경기도의 좀 전체 그 기본소득처럼 그 네. 재난 기본소득이죠. 그래서 그거 전체보다는 필요한 곳에 그렇죠. 하는 것이 예, 낫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시군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N번방입니다. 예, 예. N번방인데 이게 성착취 구조의 새로운 그 착취 구조죠. 그래서 네. 이제 사실 뭐 초등학생도 있고 이제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좀 사회가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네. 또 이런 4차 혁명 시대에 맞춰서 하다 보니 거기에 이제 틈새에서 우리가 사실 알지 못했던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좀 대체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건가? 그리고 네. 좀 대안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좀 고민이 되고 네. 있는데요. 좀 여기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사건은 뭐 과거의 뭐 성과 관련된 사건보다 훨씬 재질이 안 좋은 것 네네네.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아동들이 많이 이게 착취가 되고 또 동원이 됐기 때문에 이건 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사안 같고요. 거기 이런 뭐 N번방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금 구속이 됐죠. 그런 분들 또 거기에 그 촬영을 하시는 이런 분들 공범자들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거나 수익이나 실익을 취한 분들은 저는 당연히 구속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그 피해 아동들에 대해서도 과연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그게 더 저는 중요한데 보도에는 그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 피해 아동들에 대해서 그 앞으로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 일을 정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 회원에 가입하신 분들이 뭐 26만이나 된다는데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 이걸 뭘 다 공개하고 다 수사하고 뭐 이게 기술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 뭐 재소자 수행 그 한계가 하루에 한 1,000명 정도라고 뭐 들었나요? 뭐 그런데 이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렇게 뭐 1단계, 2단계, 3단계 계속 비싼 돈을 더 내면서 최종 방까지 가서 그 음란물을 그 감상한 그런 유료 회원들은
그분들은 좀 엄한 벌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그 인터넷에 하다 보면 네네. 호기심에 못 모르고 한번 들어갔다가 네네. 이렇게 또 슬쩍 나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분들한테까지 신상을 공개하고 뭐 중재를 준다는 것은 조금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차원에 있어서도 네네네. 무리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회원들에 대해서는 좀 경중을 가려서 구속되실 분들은 구속을 해야 되고 또 벌금을 받으실 분들은 벌금형에 처해야 되고 또 기소유예를 할 분들은 기소유예를 해야 되고 또 훈방과 조치할 분들은 해야 되고 이 과정이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네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사건을 가지고 다시는 아동들에 대한 성착취와 관련된 이런 범죄가 없도록 네. 정부 당국이나 사회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N번방에서는 이게 처음에 가장 낮은 단계도 돈을 한 몇만 50만 원, 60만 원 내고 예. 들어가게 돼서 예. 이렇게 그냥 실수로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들고 예. 그리고 우리가 하여튼 근데 이게 지금 그 성착취 아니면 그 성 포르노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서 예. 최근에 그 의뢰 뉴스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예. 아동 포르노를 판매했던 사람이 예. 징역 1년 예. 좀 있으면 나오게 되고 미국은 그거 가지고 이제 그냥 보기만 했는데 예. 그 양반은 지금 뭐 징역 50개월 이렇게 예. 돼 이게 예. 완전히 다르죠, 거잖아요. 그래서 예. 사실 이 성범죄에 대한 너무 법원의 판결과 그리고 예. 법 형량이 너무 가볍지 않냐라는 좀 지적이 나옵니다. 공감합니다. 네네, 저도 그래서- 공감하고요. 근데 지금 모든 것은 법원이 결정하거든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그 회원들에 대한 신상 공개도 법원이 결정을 해줘야 공개가 그렇죠. 가능하죠. 예, 예. 법적으로. 그리고 하니까 법원이 하실 일인데 좀 저도 무겁게 형량을 좀 무겁게 해서 네네. 제가 뉴스에 뭐 얼핏 보니까 뭐 2번 방에 가는 분들은 뭐 50인가 60을 내고 3번 방은 뭐 150을 네네. 내고 점점 이렇게 회비가 올라가더라고요. 1번 방은 뭐 처음에 들어올 때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네. 그 1번 방에 가 계신 분, 2번 방에 가 계신 분, 3번 방에 가 계신 분, 또 최종 그런 방에 가 계신 분들이 좀 이 죄의 형량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지 단계별로 않겠느냐. 예, 뭐 그런- 상습 이용자와 그렇죠, 이런 그렇죠. 것을 좀 이게 뭐 구분해야 된다. 고액을 내고 가서 이렇게 뭐 그런 관음증을 네.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은 죄가 더 무겁고 음. 1번 방에 못 모르고 가봤는데 이상하게 빠져나가신 네네. 분들은 그런 분들은 좀 더 가볍게 네네. 처리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도 너무 좀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예. 특히 공부를 하시는 특히 부모님들이나 여성분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좀 많은 남성분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공감하고 있어서 그런 얘기 좀 들어봤습니다. 예. 좀 지역으로 좀 돌아오는데요. 네. 그 차성수 네. 후보가 무소속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통합당이 큰 이득을 보겠다. 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네. 어떻게 좀 이거 그 판세를 분석하고 계신가요? 글쎄요, 저한테도 뭐 개별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네, 네. 분들이 있어요. 근데 네. 그건 뭐 아무래도 구도가 이제 여기가 민주당이 좀 강세 네, 지역이고 네, 네. 뭐 텃밭이라고 할까요? 그런 곳이고 저희들에게는 험지에 속하기 음. 때문에 1대1 구도가 되면 아무래도 제가 좀 불리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들 이제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 또 어쨌든 차성수 후보가 민주당 소속으로 여기서 구청장을 8년이나 하셨고 네네. 정치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음. 민주당이 좀 분열된 게 아니냐. 네네. 그래서 이제 구도에 있어서 미래통합당 후보인 제가 좀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음. 분석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그게 꼭 맞지는 않다. 음. 과거에 그랬잖아요. 지난번 총선에도 국민의당이 있었죠. 뭐 국민의당이 나오니까 우리 당의 후보가 네, 뭐 네. 쉽게 될 것이다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네.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식 가지고 분석할 수 없고요. 또 음.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네네. 저로서는 전력을 다하고 어떤 진인사 대천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후보자 양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예비 후보 시절에도 한번 이제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예비 후보 때와 공개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지금 서울 성관이 홈페이지를 가면은 기본 정보를 포함해서 재산, 병역, 납세, 전과, 학력 그리고 공직선거 경력까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좀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일단은 앞서 얘기했지만은 1961년 전남 신안 출생이십니다. 그리고 네. 목포고등학교 예. 그리고 서강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셨고요. 광주일보의 정치부 기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농림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좀 지내셨고요. 그리고 국정홍보처의 공보지원 담당관으로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단 사장도 하셨고요. 자유한국당 서울금천 당협위원장,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발달장애인 문화예술협회 아트위켄 이사장을 현직인가요, 이거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내고 있습니다. 좀 관심 가는 게 있는데 여기서 좀 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지금 공직선거 경력이 3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06년에 신안 군수로 무소속으로 좀 나오셨고, 예, 예. 2007년에 무안 신안군 국회의원 예, 예. 선거로 예. 한나라당으로 예.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 아마 보궐선거 같고요. 예. 2008년에는 이거는 또 이제 비례로 나오셨는데 호남에서 예. 한나라당으로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김대중 대통령님의 아들과 목포에서 맞붙었는데 이게 어떻게 호남에서 이게 한나라당을 선택하시게 된? 네. 예. 제가 사실은 이제 새천년 민주당이죠. 네. 예,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셨던 이제 리틀 DJ라고 불리우는 이제 하나가 부원의 보좌관을 하고 특보를 또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시던 분이 이제 고향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고향에 가서 그분을 제끼고 내가 국회의원을 해보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단체장을 좀 해서 봉사를 해보고 싶다 했는데 공천을 못 받았어요. 네. 그분을 오랫동안 모셨지만 공천을 못 받고 여러 차례 못 받고 그래서 이제 무소속으로 신안 군수에 그때 아마 그것도 보궐선거인가 재선거인가 네네. 모르겠습니다. 해서 나갔는데 무소속으로 역시 낙선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기탁금은 제가 찾았습니다. 저는 선거 나가면 기탁금 정도는 그래도 찾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민주당으로 공천을 받거나 출마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2007년도에 한나라당 야당 시절에 한나라당의 고위 당직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갑자기. 그래서 네네. 저도 어리둥절했습니다. 오셔가지고 이게 대통령 선거가 1년도 안 남았는데 그때 보궐선거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3군데 있었어요. 경기도 화성, 대전 서구, 전남 무안 신안. 이게 후보를 안 낼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목포 무안 신안은 사실은 한나라당은 후보를 못 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이고 정치적 연고지고 민주당의 성지 같은 곳이기 때문에 호남에서도 가장 어려운 곳이 저희 한나라당으로서는 목포 무안 신안인데 그래서 저보고 한나라당에 입당을 해서 한번 출마해 주는 게 어떠냐 하길래 저는 처음에 웃었어요. 그래서 저 강성만이가 한나라당 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초중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호남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을 저도 갖고 있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한나라당은 나쁜 당, 민주당은 좋은 당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살아왔는데 왜 저보고 한나라당으로 출마해달라고 하십니까? 하니까 그분이 그거예요. 10년 야당을 하고 있는데 이제 김대중 노무현 이어지는 있는데 정권을 한번 찾아와야 됐는데 이 1년 앞둔 선거에서 후보를 안 낼 수가 없는데 지역을 다녀보니까 강성만 씨가 인심이 제일 낫더라. 그래서 찾아왔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난 이제 정치를 그만하려고 그 시절에 마음먹었는데 그래서 한 3일만 제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3일 동안 이제 고민을 했어요. 내가 한나라당으로 고향에서 출마해? 그것도 상대가 김대중 대통령의 또 둘째 아들 김홍업 씨인데 그때 새천년 민주당이 김홍업 씨를 공천하고 열린우리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후보를 안 냈어요. 그다음에 이제 무안에서 3선 군수를 연임하시고 바로 나오시는 또 강한 무소속 후보가 하나 있었어요. 네네. 유권자는 신안보다 무안이 한 10,000명 정도가 더 많아요. 이런 이제 구도인데 근데 제가 두 가지가 참 억울하더라고요. 하나는 저는 고향에서 단체장이든 국회의원이든 한번 해서 뜻을 펴보려고 한 3년을 노력을 했습니다. 매일 배를 타고
신안군 섬이 872개인데 그중에 유인도가 74개예요. 이 74개의 유인도를 돌아다니고 주민들을 만나고 했는데 그냥 그때도 이게 전략공천이에요. 김대중 대통령 아드님인 김홍업 씨를 무한신안에 전략공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저희들은 경선할 기회도 없고 예? 네네. 그래서 김대중 같은 아버지가 없으면은 나 같은 놈은 아무것도 뜻을 펼 기회가 없구나. 아무리 여기서 그 부모한테 효도하고 착실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에서 경력 쌓아도 기회가 원천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냥 전략공천으로 김대중 아들 김홍업을 공천 딱 하니까 너무 그게 억울했고 예? 두 번째는 제가 한국 정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음미를 해보니까 저는 다 장단점이 있어요. 또 그 말하자면 기이한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때 한나라당은 뭘 잘했지? 제가 생각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에요. 1차, 2차, 3차 네네. 하면서 참 가난을 없애줬다. 그럼 뭘 잘못했지? 유신 독재. 독재했지 않냐? 장기집권 네네. 하려고. 그래서 결국은 권력 뺏기고 10년 야당 벌 받고 있지 않냐. 그러면 민주당은 뭘 잘했지? 민주화 운동. 민주화를 거의 완성시킬 정도로 기여했지 않냐. 뭘 잘못했지? 민주화 세력도 권력을 잡고 보니까 다 돈에 욕심이 있고 네네. 부패하더라. 그때 제가 막 생각해 보니까요. 김대중 대통령의 뭐 동교동 채찍금부터 이 금품 사건으로 감옥에 안 간 사람이 거의 그쵸. 없었어요. 많이 갔죠. 예, 김홍일 씨하고 우리 제가 모신 하나가부원만 감옥을 안 가고 음. 안 갔지만 그분들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또 배지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화 세력도 권력을 잡으면 또 부정부패하더라. 네네. 그래서 저는 그러면 한국 정치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 속된 말로 그놈이 그놈이고 그 당이 그 당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정치.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화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었거든요. 우리들의 노후를 어느 당이 더 잘 보장해 줄까? 네.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정치. 그런 점에서 저는 그렇다면 한나라당도 국가 경영을 오래 해본 당으로서 괜찮지 않느냐 하고 제가 이제 그 제의를 수락을 했어요. 많이 반대하지 않았나요 주변에서? 반대한 사람도 있었지만 제가 그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선거 기간 내내 호소했는데 다 박수 쳐줬지 주민들도. 저한테 비난한 분이 없었고요. 그전엔 명함 좀 던져버리던 그런 분위기에서 딱 제 명함을 던져버린 사람 딱 한 명 만났어요. 그런 정도로 선거 분위기가 달라졌고 네네. 그때 선거가 얼마나 어려운 선거인지 아십니까? 이호 여사님이 휠체어 타고 제 아들 홍업이 좀 도와주세요. 고생 많이 이렇게 선거하면은요 지지자들이 김대중을 외치던 그런 선거를 네. 제 홀몸으로 맞선 거예요. 그리고 근데 결과가 제가 뭐 당연히 낙선했지만 한나라당을 창당한 이래 전라도 호남에서 최초로 두 자리 12%를 네네. 제가 얻었어요. 예,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사실 이게 되게 이색적인 그렇습니다. 예. 적이라서 한번 예. 좀 확인 좀 예. 기시간 얘기 들어봤습니다. 예, 예. 네, 좀 공약을 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청취자분들께서도 그 예비 공보물 아니 이제 공보물의 이면에 다 이제 그 의무적으로 정보를 예. 공개하게 되는데 예. 그거보다 좀 자세하게 예.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뭐 재산과 네. 병역, 납세, 다 나와 정가 있습니다. 다 있으니까 예. 한번 꼭 보시고 저희 라디오 금선거 여기서도 한번 정리해서 네. 한번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지역 공약을 좀 얘기했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예비부터 인터뷰에서도 말씀을 그때 하셨는데 네. 뉴타운 그리고 네. 명품고등학교를 이렇게 주되게 네.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주거 예. 환경 예. 개선과 이제 교육의 문제였는데요. 네. 근데 지금 예비 공고문을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가 이제 중학교로 네. 바뀌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명품 중학교를 만들고 지금 서서울미술관이 들어올 예. 금날의 중앙공원 그 네. 부지에다가 짓고 네. 서서울미술관은 이제 공군부대를 예. 이전해서 거기다가 하자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예. 이게 중학교로 바뀐 이유가 뭔가요? 그게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네네. 이제 우리 금천에 명품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걸 만들어내야 된다. 이제 네네. 그런 거고 이제 홍보물은 지면의 한계상 네네네. 아마 그렇게 제작이 된 것 같고요. 저는 정말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네. 제가 20대 중반에 고등학교 영어 교사를 무려 4년 10개월을 네네. 해본 사람으로서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저는 지금의 권력이 하고 있는 이 지나친 평등성 교육을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저는 교육은 수월성과 평등성이 네네. 조화가 됐을 때 네. 그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금천구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다녀도 다 자녀를 여기서 학교를 보내도 대한민국의 괜찮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교육 또 그런 것을 제가 원하기 때문에 명품 중고등학교를 원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 지금 부영의 그 종합병원 자리에 네네. 그런 명품 중고등학교가 들어오기를 원했어요. 저는 예, 예, 제가 예. 그걸 느낀 건 저 은평 뉴타운에 가서 하나고등학교를 보고 네. 하나은행이 지었잖아요. 하나고등학교 서울대학교 1년에 80명씩 들어갑니다. 그 학교가. 네, 그렇죠. 예, 엄청난 학교예요. 그런 학교를 부영이 또 저는 부영의 이중근 회장님을 개인적으로 좀 알아요. 교육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대학교 캠퍼스도 지어줬고요. 중고등학교 체육관도 지어줬고요. 네네. 동남아시아 못 사는 나라에 가서 학교도 지어준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을 만나서 부영이란 이름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 하나 지어주십시오. 네네.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금천에 서울에서 가장 어려운 동네라는 낙후된 동네라는 곳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학교를 당신이 지어준다면 그건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업적이고 추억이지 않습니까? 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지금도 사실 지금 이제 그 병원이 지금 추진되고 있잖아요. 만약에 당선되시면은 병원을 엎으실 아니요, 그건 지금 아니고. 너무 많이 나갔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그걸 뭐 병원 부지로 이미 네네. 서울시하고 상해 지정도 해놨고 음. 뭐 우정의료재단도 만들어서 뭐 음. 부영이 정말 원해서인지 음.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건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지금 그 그룹의 총수가 수감 중이기 그쵸. 때문에 신규 투자도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라 제 개인이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네네. 제 개인 알겠습니다. 생각이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명품 중학교 얘기는요. 제가 롯데캐슬에 가서 주부님들을 만나보니까 네. 이게 중학교를 원해요. 왜냐하면 금날의 초등학교가 너무 포화 상태라. 그렇죠. 800명이 다닌대요. 그게 최대 수용 인원이 400명 규모로 지은 학교인데 그리고 이 800명 학생들이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려면은 안양천 건너 안천중을 가든가 네. 뭐 가산동에 어디 멀어요. 그래서 걱정이 많으시더라고. 그래서 중학교를 지어달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곳이 서울에 여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황교안 대표가 출마하신 종로에도 교남동에 거기 자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네네. 그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 원해요. 그래서 황교안 후보께서 초등학교 신설 공약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것이 서울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수요가 있는 것이. 그래서 그럼 명품 중학교는 뭔가요? 그게 바로 자 명문이라고 하면은 네네. 전통이 오래됐다든가 그 아니면 중학교까지는 의무잖아요. 대학 네. 진학률이 뭐 이렇게 뭐 높다든가 이런 우리가 네. 명문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저는 수월성만을 또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기 위해서 명품이란 말을 썼어요. 예? 진학률도 또 수월성 교육도 잘 하면서 네네. 학생들의 어떤 인간 교육, 전인 교육도 잘 할 수 있는 네네. 그런 학교를 제가 이제 원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무슨 혁신 학교나 뭐 지나친 어떤 이념 학교 이런 것은 제가 원치 네네. 않고요. 그래서 네네. 이제 명품이란 말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네네. 만들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명품 중학교, 명품 고등학교 네. 그때 좀 얘기하시기로는 일단은 학교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그래서 학교의 진학률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다라는 건 일단 지금의 학교 고등학교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지금의 학교를 그렇게 명품화 시켜야 되는데 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구청장하고 또 협치를 상의해야 네, 네.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 안에 공무원 조직을 아예 뭐 명품 학교 육성 팀 같은 걸 만들어라 이거예요. 공무원을 배치하고 네. 그 학교에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를 이렇게 관리하면서 교육청이 하는 게 너무 약하니까 거기에서 상위대학 진학률이 급상승한다든가 또 뭐 전국 그 학력 평가에서 굉장히 좋은 학력을 얻은 뭐 중학교 뭐 네. 이런 데 있으면은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예산을 줘라 이거예요. 10억이든 20억이든 그러면은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이야 이런 분들이 경쟁을 할 것이고 좋은 선생님을 모시려고 할 것이고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더 수월성을 가미해서 강화할 것이고 네네. 전국적인 스타 인간 강사를 모셔다가 강의도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금천구에 있는 학교들이 명품화되고 뭐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예.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또 이제 이번에는 그 철도, 도시철도 이번에 예비공본에 보니까 도시철도 교통환경 개선이 추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여기고는 사실 차동수 후보가 한번
먼저 말씀하셨거든요. 철도 얘기는. 네.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아니고 이제 신안선선 조기완공 그리고 남곡선 같은 경우 이제 신림선에서 벽산 아파트 쪽으로 가서 이제 독산역 시흥사거리까지 연결하는 그런 게를 좀 하자는 게 있었고 좀 눈에 띄는 게 도시철도와 연계되는 마을버스 노선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소위 마을버스가 이게 알짜 노선 이렇게 빼놓고는 지금 재정난으로 지금 뭐 휴업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노선 운행 시간을 단축하거나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정 보전 어떻게 좀 해줘야 될까? 이게 대책이 있어야 이게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지금 뭐 기존의 공약들이죠. 다 네네. 그 뭐 어떻게 보면 SOC 공약인데 뭐 금천구 교통이 좋아진다는데 반대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네, 그렇죠. 다 하자 이거예요. 뭐 할 수 있으면 다 해야 돼요. 네네. 이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을 뭐 독산역, 네. 신독산역으로 연결하자. 반대할 이유 없잖아요. 뭐 남곡선을 벽산 아파트로 해서 그 시흥분들의 교통을 좀 편리하게 해주자. 해야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제가 그리고 어떻게든 할 수 있으면 해내자 하는 거고. 이제 이 도시철도가 이렇게 해도 이 지하철을 바로 이용 못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마을버스로 촘촘히 연결해 줘야 또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하신 부분은 서울의 어느 마을버스에서나 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노선에 따라서 뭐 1번 노선은 황금 노선인데 뭐 7번 노선은 돈벌이가 좀 덜 되고 네. 이런 게 있어요. 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울시가 또 신규 노선은 또 몇 년이 지나야 또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장하고 합의를 해서 네. 그런 규제를 풀어야죠. 풀어서 지원을 더 강화해주고 공공의 발인 버스에 대한 지원은 강화를 해줄 것을 저는 요청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또 한 가지 더 공약을 말씀드린다면 저는 범위륜수 그 은행나무 위에 그 종점 있잖아요. 네네. 양쪽에 한쪽은 서울시유지고 한쪽은 뭐 범위륜수 걸로 하는데 이 시흥 한복판에 이 땅을 버스 정거장으로 영원히 놔둘 겁니까요? 저는 여기를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네. 범위륜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범위륜수도 좋은 방향으로 또 시민도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범위륜수 그 종점을 현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브릿지로 연결해서 버스 터미널 그대로 거기 하면 돼요. 종점을 서로 버스가 이렇게 교류하게 하고 거기에 각종 생활문화예술 공간을 또 만들고 네네. 또 이렇게 뭐 약간의 뭐 어떤 쇼핑센터도 만들고 하면은 복합 그런 어떤 버스 종점 하면은 저는 그것이 굉장히 금천 시흥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좀 일부 주민들께서 청소년 수련회 너무 외지다 그쪽으로 내려와서 거기다가 청소년 수련회 진짜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 위에 무슨 짜투리탕이 있어서 뭐 그 네네. 얘기가 나오던데 네네. 청소년 수련관은 수련관대로 지어야죠. 근데 그런 건물이 이렇게 이 복합 건물이 생기면은 그 안으로 수련관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마을버스에 대한 얘기 좀 들어봤고요. 네. 일단은 그 주요 공약 중에 하나가 뉴타운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말씀하셨던 게 현재 도시재생으로는 네. 주거 환경 개선에는 한계가 명백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 실패했던 네. 뉴타운을 다시 시작하는 뉴타운을 하자라고 얘기했고, 예. 그렇죠. 대규모 개발은 석수역 인근에 있는 철제상가와 공구상가로 하고 일반 여기 독산사동, 시흥의 5동이나 이런 밀집 지역에서는 소규모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자.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이 규제를 사실 대규모 같은 경우는 철제상가나 여기 같은 경우는 뭐 개발해야 되지만 실제 거기서 거주하시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얘기했던 주거 환경 개선은 여기 실제 밀집 지역에서 어떻게 개선하냐라는 부분인데 이걸 아까 규제를 어느 정도까지 지금 규제가 많아요. 네. 제가 럭키 아파트 주민을 만나보니까 그분들은 재건축 하고 싶어 하시는데 네. 뭐 얼마 전에 안전진단에서 또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네. 옛날에 가능했는데 이걸 또 40년으로 하고 막 규제가 강화됐잖아요. 네. 아파트 값이 폭등하니까. 근데 이걸 풀어서 저는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다수 주민이 원하면은 네네. 재건축이 가능하게 해줘야 된다고 봐요. 이런 규제를 풀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고도 제한이나 용적률의 제한이 있잖아요. 네네. 이 용적률을 과감하게 1종은 2종으로, 2종은 3종으로 아니면 용적률 자체를 폐지하든지 애초에 용적률이 없었어요. 그게 70년대인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해서 고층을 짓게 해줘야 됩니다. 고층 아파트를. 네.
그래야지. 지금 롯데캐슬도 46층이나 지었잖아요. 네. 그럼 고층 아파트를 지어야 주민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자기 부담률이 없어지거나 줄어들고 또 고층을 지어야 동간거리가 넓어집니다. 저층을 지으면 동간거리가 짧아서 오히려 바람길이라든가 조망이 안 나와요. 네네. 우리가 일본에 가면 고층 아파트 천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규제를 풀어줘야 되고 또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이 국가에 이렇게 그 의무적으로 이렇게 뭐 기부 체납이나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비율이 있어요. 네네. 그걸 낮춰서 그걸 낮춰야 개발이 더 활발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담을 네네. 뭐 공공용지로 뭐 얼마를 뭐 내놓는다든가 이런 그렇게 해서 그런 규제를 풀어서 과감하게 지역 주민들이 정말 새 아파트에서 한번 살고 싶어하는 꿈을 이루게 해줘야지. 이 금천의 주거 환경이 지금 이 상태를 앞으로 또 10년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지난 10년 금천구청을 이끌고 금천구를 이끌었던 정치인들에게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네네. 왜 이렇게 놔뒀냐? 서울의 다른 구가 다 새 아파트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섰냐 그 사이에. 우리 금천구는 정말 롯데캐슬 하나라도 생겨서 다행인 것 같아요. 예? 너무 그게 안타깝고 이 주거 환경 부분은 정말 이 인권의 문제예요. 이제 그 금천 구민의 그쵸, 인권의 인권이긴 문제고 하죠. 예, 도시재생은요. 제가 서울시의원들하고도 토론을 많이 해봤는데 중간에 새는 돈이 너무 많답니다. 50억을 주면 한 20억은 용역비로 쓰고 또 몇십억은 센터를 만들고 네네. 직원들을 한 10명 주고 인건비 경상비로 쓰고 또 행사한다고 행사 몇 번 하면서 쓰고 정작 도시를 재생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은 별로 없다. 그렇죠. 이렇게 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저는 이게 도시재생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네네. 예. 그래서 좀 생각을 저는 그렇게 하고 그럼 있습니다. 사실 지금 금천구에서 럭키 아파트가 있고 사실 시흥오동에 그 현대 아파트가 있죠. 그리고 건영 아파트, 신길동 건영 아파트가 있고 오래된 같은 건 사실 큰 부지가 단일 부지라는 거죠. 예. 큰 부지가 그 정도가 있는데 사실 독산 2동, 3동, 4동 그리고 시흥 5동, 시흥 1동 이게 밀집되는 어디 지금 시흥 5동은 뉴타운 해제되는 곳 가다 보니까 골목 하나에 빌라가 한 4채가 동시에 막 우와 올라오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그럼 어떻게 이거를 좀 개선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평구 같은 데 보면 그런 지역들도 다 이렇게 네. 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있어요. 은평구는 그러니까 그런데도 다 민주당 구청장 국회의원들이 지난 10년을 지배했습니다. 네네. 그런데도 성북구도 그랬고 그런데 그런 데는 변했단 말입니다. 뉴타운을 해왔고 재개발 재건축을 해왔어요. 은평 뉴타운뿐만 아니라 응암동도 새 아파트 응암 뉴타운이 됐고 저쪽에 이 녹번동도 했고 녹번 뉴타운 또 저쪽에 수색도 했고요. 지금 신사동까지 이렇게 전체가 지금 변해오고 있는데 우리 금천구는 그냥 뭐 롯데캐슬도 제가 듣기로는 뭐 40평형대가 당초 허가에 있었는데 그것도 네. 없애버리고 32평 이하로 왜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저는 가진 자와 덜 가진 자가 어우러져서 사는 그런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네. 이게 목동 아파트도 가보면 25평부터 55평까지가 한 단지에 다 있어요.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독산동 쪽은 아파트가 아닌 지역은 정말 재개발이나 뉴타운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거기는 뭐 소방차도 못 들어간 도시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기 뭐 시간이 걸려가면서 연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곳도 뭐 10년씩 해오고 있잖아요.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 당장 어려운 지역은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단독 다세대 주거환경 개선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시켜가지고 제가 이 법안을 오세훈 전 시장하고 상의했어요. 통과시켜가지고 네네. 리모델링비라도 국가 예산으로 지원을 우선 해주자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자는 거예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네. 좀 그런 계획이어도 사실 이제 일반 단독지에 대해서 그 아까 얘기했던 주차 문제, 사실 단독지 가장 큰 문제가 주차와 그렇습니다. 쓰레기 예. 이 두 가지 문제가 제일 크고 그것이 주거 환경이 안 좋다라는 평가까지 이어지는 게 그런 과정들인데요. 하여튼 그러면은 사실 이 뉴타운이든 뉴타운이든 그게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요. 그 시간이 걸리지만 시작을 하면은요. 지금도 그러니까 노량진 이동은 지금도 뉴타운 허가를 갖고 있어요. 노량진 이동 그리고 한번 가보세요. 저 숭실대학교에서 네네네. 남성역 가는데 오른쪽 사당동이거든요. 네네네. 옛날에 거기 다 뭐 그런 단독 주택이 이랬는데 지금 다 새 아파트예요.
이렇게 변했더라 이거 다른 구를 가보니까 네, 제가 네. 눈으로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금천구의 20m 도로 양쪽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놔둬야 되느냐 네, 네. 이 고민을 해봐야 네,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게 더불어서 일단은 그 예비 공고문에도 네. 나오긴 했는데 일단 원주민과 주거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임대주택을 공급 활성화하겠다고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큰 개발들은 사실 임대주택 나오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네, 롯데 아파트 예, 같은 예. 때 개슬이나 이런 데는 근데 작은 아파트 사실 저기 지금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규모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 네. 임대주택 내어놓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예. 이거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을 수 있을 만큼 임대주택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러고도 이제 수용이 어려운 부분들은 이제 지금 저렴하게 집이 나오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서울시가 막 사잖아요. 네네네. 지금도 사서 뭐 SH가 그렇죠. 네. SH가 사서 뭐 무슨 청년 가장도 주고 뭐 탈북민도 주고 네. 뭐 이런 제도를 잘 같이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공약에 대해서 좀 이 정도 얘기를 할까 하는데 혹시 뭐 공약 관련해서 더 이야기해보고 싶은 게 있나요? 주민분들에게 아니, 앞으로도 이제 이 공약은 내가 주민들이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 공약이 뭐 옛날에는 무슨 뭐 신안산선 뭐 네. 공군부대 이전 뭐 공구상가 개발 이건 뭐 다 누가 반대하겠어요. 할 수만 네네. 있다면 네. 너무나 시간이 걸리는 것들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는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공약이 뭘까? 가장 관심이 주거예요. 네. 집값이에요. 또 하나는 교육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아까 교통 뭐 하나 있지만 또 편의시설. 네. 금천 구민회관 하나도 없고, 예? 뭐 예식장 하나도 없고, 지금 강서구에 가면은요, 각 동에 수영장이 다 하나씩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세요. 다른 구는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네네. 우리 구는 왜 그런 변화를 쫓아가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게 아쉽고, 그래서 각종 생활 편의 시설을 뭐 도서관도 부족하거나 시설이 좀 다른 데보다 떨어져요. 네네네. 경기도에서 살다 오신 주부님이 금천구 도서관을 자녀를 데리고 가서 실망했다는 말을 할 때 제가 좀 마음이 안 좋았었어요. 하나를 지어도 제대로 멋지게 짓자는 거죠. 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좀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네. 우리 그 경쟁자죠. 더불어민주당의 최기상 무소속의 차동수 후보, 그리고 지금 국가혁명 배당금당의 후보죠. 박상혜 후보님보다 이 강성만 이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다들 국가혁명 배당금당 후보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고 네네. 있고요. 예.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최기상 후보도 보니까 스펙을 보니까 공부도 잘 하셨고 네네. 또 판사로서 한평생 이렇게 또 그런 애국하는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차성수 후보님도 구청장을 8년이나 또 하시면서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또 일을 또 하셨고 다들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나은 점이 뭐냐 하면 고민스러운데요. 저는 이런 얘기를 저는 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다. 예를 들어서 뭐 교육과 언론과 국회와 행정부와 각종 사회단체와 정당.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분야에서만 이렇게 인생을 사는데 저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그런 뭐 제너럴리스트라고 할까 이러기 네네.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일반 서민들의 어떤 민원이라든가 어떤 현안이라든가 이런 삶을 더 보살피는 데는 제가 그런 점에서는 좀 더 장점이 있지 않겠냐. 네. 여러 가지 우리 인간사가 복잡하잖아요. 한 네네. 분야로만 재단할 수 없는. 그래서 그런 것이 저의 하나의 장점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막 뭐 가식적으로 이런 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좀 늘 진정성 있게 이렇게 살려고 하는 자세 네네. 이런 것들이 제가 갖고 있는 약간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벌써 이제 한 50분이 좀 다 돼가고 있는데요. 우리 주민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4월 2일부터 본 선거운동 대한되면 이제 거리에서 이제 마이크 잡고 많이 얘기하시겠지만 예. 우리 주민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천 구민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예. 근데 저희 금천구의 주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닙니다. 금천구의 주인은 바로 금천구민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있고 그 대한민국 안에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이 있는 것이지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이 있고 그 안에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나라를 생각해 주시고요. 이 나라가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 나라 경제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느냐,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지역 문제도요. 지난 10년간 민주당 일당 독주 시대를 이어왔는데 과연 금천이 서울의 다른 구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더 발전이 있었느냐, 더 나아졌느냐 좀 깊이 고민을 해서 그건 아닌 것 같다 생각하신다면은 이번에는 좀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금천을 더 키워내고 또 우리 금천의 서민들의 민생을 지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 선거인지 그 의미를 잘 음미하셔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3월 27일 우리 후보 등록 맡으신 강성만 미래통합당 후보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선전해 주시기 바라고요. 4월 15일 날 좋은 소식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이성우였고요. 기술의 김우경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